안녕하세요, 더월드입니다. 오늘도 파이 마이그레이션 소식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이그레이션 데이터를 분석을 해본 결과 매우 특이한 점도 발견이 되었기에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마이그레이션이 된 총 지갑의 수는 905만 개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마이그레이션 속도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지 않고 있고요. 하루에 2만 개에서 3만 개 정도의 지갑이 들어올 정도의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이그레이션 데이터를 보시면요, 락업된 물량까지 모두 합해서 계산을 해보면 지갑당 평균 마이그레이션 양이 약 356파이 정도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평소보다 상당히 낮아진 수치인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평소에는 이 400파이 이하로는 잘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250파이 미만으로 마이그레이션 받은 지갑의 비중이 전체의 약 67%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이 5226개의 지갑의 평균 마이그레이션 양이 또 55파이 정도로 상당히 낮은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한 수치를 살펴보았는데요, 1파이 미만으로 마이그레이션 받는 지갑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2년 이상 이 데이터를 추적을 해보았는데 오늘 제가 처음으로 이런 데이터를 좀 발견하게 되었고요. 현재 보시는 것처럼 최소 마이그레이션 양을 보면요, 0.05파이 정도를 받은 지금 지갑도 나오고 있고, 여기서 최대 마이그레이션 양은 5744파이로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파이 블록체인 익스플로러도 접속을 해보고 이렇게 여러 지갑의 마이그레이션 양을 직접적으로 체킹을 해보았는데 1파이 미만으로 이렇게 소수점으로 마이그레이션을 받고 있는 지갑들이 지금 나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유저의 경우는 0.054파이를 마이그레이션 받고 이것을 3년 락업을 한 것을 파이 블록체인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수치가 초단인데요, 9천만 초가 넘어간다는 것은 연수로 계산을 해보면 3년 후에 이 파이 코인이 풀린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이제는 1파이 미만으로도 마이그레이션이 시작이 되는 지금 그런 시대가 온 것인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고, 현재는 데이터로만 이 상황을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여러 의견을 들어보고자 X에도 따로 포스팅을 공유를 해 놓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오고 가고 있는데요, 이 중 한 유저의 의견을 공유를 해보자면요, 코어팀은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다. 예를 들어서 코어팀에서는 이 KYC 수수료는 어느 시점에서 기본 채굴 비율과 일치해야 된다라고 언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간헐적으로 발생을 하게 되면 KYC 수수료를 재고해 봐야 됩니다. 이런 의견도 공유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현재 우리는 KYC 신청을 하고 그 KYC 신청비가 1파이가 빠져나가게 되는데요, 그 비율을 이제는 좀 더 조정을 해야지 실제적으로 받을 수 있는 마이그레이션 양보다 이 KYC 신청비가 너무 큰 것이 아닌가, 이제 이런 의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1파이라는 KYC 신청비는요, 미래의 KYC 검증자들에게 다 계산이 되어서 분배되어서 보상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언제 받느냐라고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 그것은 아직 미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몇 가지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모더님들도 여기에 대해서 공지를 해주었는데요, 전화번호 변경 업데이트가 어제 있었습니다. 전화번호 2자리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을 다시 활성화하였습니다. 또 비밀번호 변경 및 전화번호 인증에 대한 오류도 해결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파이오니어 유저들은요, 다음 중 하나만 수행을 할 수 있는데요, 이 국가번호, 국가 다이얼 코드를 길이와 상관없이 변경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고, 원래 가입한 전화번호에서 최대 2자리까지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화번호 변경한 경우에는 다시 업데이트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전화번호 변경 기능은 한 달 전에 출시가 되었다가 다시 수정을 하기 위해서 롤백이 되었었고, 이번에 다시 출시가 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화번호가 2자리만 변경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는 파이앱에 우리가 전화번호 등록을 할 때요, 실수로 한두 자리 정도를 잘못 입력한 유저들에 한해서만 수정을 허용을 하겠다라는 의도로 파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암호화폐 포럼 사이트인 비트 퍼펙트 사이트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도 파이에 대한 글이 실렸는데요, 파이를 표현함에 있어서 암호화폐에 끊임없이 변하는 환경 중에 파이 네트워크는 디지털 코인의 운영 방식을 재정의할 수 있는 혁신적인 프로젝트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파이의 가장 큰 특징은 암호화폐들은 채굴이나 참여라는 행위를 함에 있어서 기술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고 환경에 부담을 주는 과정에 의존을 해왔었는데, 반면 파이는 스텔라 합의 알고리즘이라는 독특한 이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고, 이 혁신적인 이 프로토콜은 전력 사용을 크게 줄여서 비트코인과 같은 주요 암호화폐들이 직면한 가장 큰 비판 중 하나인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파이 네트워크 팀은 검증 과정에 인공지능 AI를 통합할 계획을 발표를 했다. 이 통합은 탈중앙화의 정신을 유지하면서 확장성을 높이고자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현재 테스트 중인 AI 시스템은 노드 운영의 효율성을 최적화하고 거래 검증 중 오류를 최소화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 라는 설명도 덧붙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다들 아시겠지만 파이의 이 탈중앙 KYC를 보면요, AI와 다수의 인간 참여자가 함께 이 시스템을 구축을 해 나가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이 탈중앙 KYC라는 시스템은 시간이 지날수록 AI의 학습 능력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미래에는 인간 검증의 비중이 점차 줄어들 것이고 AI의 비중이 좀 더 증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은 2022년 코어팀 공개 AMA를 통해서 이 청디아와 니콜라스가 어느 정도 공개를 했던 부분인데요. 그 핵심 부분만 다시 한번 보여드리자면요. Validations can be fully completed by AI, and when the AI is not certain, that's when it goes to human validators. Yes. And by the way, this is going to be a benefit for human validators as well, because they will only be called to do meaningful work, therefore, more meaningful work, therefore, critical, meaning that not the easy cases, but the more difficult cases that the computer cannot determine, and as a result, the proportion, the amount of pie that will be distributed would also be higher, because fewer people are needed per person who needs to KYC. Yeah, so this is the design of a components of a machine and also AI and human is by it's to make something 100%, meaning that it can reach finality. Because AI until today, even though it's a great applications in areas very widely, very useful, but it cannot achieve the 100%. However, the KYC determination needs to be 100%. That's why we have the design of two components. And at the same time, as you guys, many of you know, AI has the nature of evolvement, like evolution of itself, of getting smarter as it goes. And that's what Nicholas commented on later. It might not need certain processes or reduce certain type of work for validator while giving validator more critical work to work on. 네, 그래서 이 포럼 기사를 보면은 파이의 장단점을 이렇게 잘 정리를 해놓은 것을 볼 수 있고, 여기서 장점을 요약을 하자면 파이가 스텔라 합의 알고리즘이라는 매우 에너지 효율적인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파이를 채굴하고 이것을 블록체인으로 마이그레이션 시키는데 AI 기술과 통합을 해서 탈중앙 KYC를 진행시키고 있다라는 점을 큰 장점이자 특성으로 지금 들고 있고요. 그리고 파이의 단점으로는 역시나 이것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과거 데이터가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시장 출시 이후 파이가 가치적으로 증명을 해야 되는 그런 숙제가 남아있음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현재 수많은 암호화폐 프로젝트가 외부에 존재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광범위한 채택을 이끌어내기가 쉽지만은 않다라는 점, 이 점 역시나 앞으로 증명을 해야 될 부분으로 좀 정리를 해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비트마트 거래소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파이 IOU 토큰을 상장을 시켜놓은 거래소 중 하나이기도 하고요.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거래소 순위 16위에 올라와 있는 거래소이기도 합니다. 매주 가장 많이 검색된 코인을 좀 발표를 해주고 있는데, 비트마트 경우에는 이번에도 파이가 비트마트 서치 기준으로 2위를 차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트마트에서는 작년 10월부터 파이가 지속적으로 1위나 2위 정도를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만큼 이 거래소에서는 파이의 현물 상장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속적으로 적극적인 마케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집토 앱으로 한번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텔라, 머니그램과도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웹 3.0 지갑 앱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작년 파이가 파트너십 신청란을 오픈을 하고 나서 그 시기에 이 집토 앱이 파이와의 파트너십에 관심이 있음을 공식적으로 표명을 했었죠. 물론 서드파티에서 코어팀에 파트너십을 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그 결과를 우리가 공식적으로 미리 알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집토 앱에서는 파이 코어팀의 파트너 신청 양식서를 보냈다라는 것을 엑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었고, 또 본인 개발팀을 보면 이미 스텔라 위에서 개발을 해왔었고, 그래서 스텔라 위에서 개발이 매우 능숙한 팀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매우 자신 있어 하는 그런 언급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 집토 앱 홈페이지를 접속을 해보시고요, 로드맵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 로드맵의 한 부분을 보면요, 이 집토 앱은 파이 네트워크 디파이와 통합을 예정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프로그레스를 체크를 해보면 현재 필요 사항들을 제출을 해놓은 상태로 되어 있고, 그리고 조만간 이 관련 공지를 하겠음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100% 파트너십이 되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아직 공지는 없기 때문이고 또 파이코어 팀이 이것을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집토앱의 스탠스가 분명해 보이고 있고 이미 스텔라 위에서 검증이 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파이 쪽에서만 허용을 해준다면 이 두 프로젝트가 좋은 파트너십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미래에는 집토앱 지갑에서 파이를 사용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 집토앱과 통합이 된 덱스 유용성 풀에 파이가 충분히 제공이 된다면 파이와 스텔라 루멘 그리고 파이와 USDC 이런 토큰 자산들이 바로바로 교환이 일어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집토앱을 통해서 전 세계에 있는 머니그램을 통해서 파이와 그 해당 국가의 법정화폐도 바로 현금화가 될 수 있다. 이렇게도 우리가 설명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물론 이런 부분은 기술적으로 가능할 것이다 라는 전제일 뿐이고요. 좀 더 기다려 봐야겠죠. 이런 부분이 현실화가 되기 위해서는 시간을 좀 더 길게 잡고 그 전에 미리 되어야 될 업데이트 사항부터 체크를 하는 게 더 중요하긴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스텔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김에 스텔라 분위기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스텔라 뉴스를 보면요,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솔라나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솔라나가 현재 여러 프로모션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로 암호화폐와 법정화폐를 바로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런 프로모션을 하고 있는데 스텔라가 이런 부분을 계속 리트윗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콜롬비아에서 발생한 치명적인 현금 부족 사태를 계기로 이 자크라는 기업은 디카페라는 앱을 통해서 솔라나 네트워크를 통해 스테이블 코인으로 그들에게 급여를 대신 지급했다. 이런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빌드온 스텔라 계정에서는 이 솔라나의 프로모션이 매우 친근하게 보여진다, 좀 이상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솔라나가 이렇게 혁신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 방식이 스텔라가 이미 수년 전부터 선도를 해왔다라는 것이고요. 또한 스텔라는 더 많은 실제 사례를 이미 오랫동안 만들어 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스텔라 입장에서는 이게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솔라나와 스텔라의 차이점을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요. 솔라나는 생태계를 좀 더 늦게 시작을 했다 하더라도 막대한 VC 지원을 받아서 대규모 프로모션을 하는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반면 스텔라는 비영리 재단에서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프로모션의 규모와 이 프로모션의 스타일이 솔라나와는 조금 차이를 보일 수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스텔라와 솔라나를 포함해서 암호화폐 전체 트렌드를 한번 살펴보면요. 이제는 여러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이 암호화폐, 법정화폐 간의 벽을 허무는 데 집중을 하고 있고 이것은 우리가 암호화폐 트렌디한 용어를 몇 가지 알고 있죠. RWA나 AI 관련 코인 또는 뭐 레이어 2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처럼 앞으로는 온앤오프 램프 관련 생태계 또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법정화폐, 암호화폐의 벽이 허물어진다면요. 즉 온앤오프 램프 생태계가 좀 더 성장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파이를 얘기를 할 때 또 다른 암호화폐를 얘기를 할 때 거래소를 통해서만 현금화가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서드파티 기업 또는 핀테크 앱들을 통해서 거래소가 아니더라도 조금 더 쉽게 현금화가 가능한 그런 세상에 진입을 할 것이고 또 그러기 위해서 파이 주변에 어떤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또 파이가 이런 블록체인, 이런 앱들과 어떻게 협력을 해 가는지도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은 거래소를 얘기를 할 때 국내의 경우에는 우리가 원화 거래소를 보통 떠올리게 되죠. 하지만 해외 거래소는 한국의 거래소처럼 원화 거래소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즉 우리가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또는 파이를 매도를 한다 하더라도 결국 USDT나 USDC와 같은 스테이블 코인으로 우리가 이 자산을 받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또 한 번 이 스테이블 코인을 그 국가의 해당 법정화폐로 변경을 해야 되는 작업이 남아 있습니다. 또 해외 여러 국가를 보면은 이 코인 거래소들이 여러 규제를 당하거나 차단이 되어 있거나 또 제한되는 경우들이 꽤 많기 때문에 암호화폐라는 것은 이 거래소만 존재를 해도 큰 문제 없이 사용이 될 것이다, 만능이 될 것이다 라고 여기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글로벌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왜 스텔라의 온앤오프 램프 생태계의 성장이 중요한지 우리가 또 알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이번에는 재밌는 X 포스팅이 있어서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번 달 트럼프 미 대통령 취임식을 앞두고 과연 어떤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이 이 수혜를 입을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많은 루머들이 나오고 있는데 당연히 미국을 기반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 미국에게 어떤 이익을 안겨다 줄 수 있는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이 첫 번째로 수혜 프로젝트가 되지 않을까 이런 루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이 프로젝트들은 이미 작년에 트럼프가 미 대선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서 선 반영이 되어서 큰 상승을 이루었던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이기도 합니다. 특히 리플과 스텔라는 이 중에서 큰 상승을 이루었고 그 중에서도 스텔라 루멘의 경우에는 작년 11월에만 600% 이상의
큰 상승률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총 100위권의 코인 중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한 코인으로 기록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물론 이 포스팅을 보시면 아직까지는 루머일 뿐이지만 앞으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취임되고 나면 현재 보이는 것 같은 미국 기반 코인들이 앞으로 세금이 면제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루머들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코인들의 대부분은 ISO 2002 표준에 부합하는 블록체인들이기도 합니다.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스테이블 코인이나 CBDC 산업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코인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기존에 사용이 되었던 스위프트 표준을 대체를 해서 이번에 ISO 2002 표준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시점이 또 올해 2025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블록체인, 이런 코인들이 좀 더 각광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댓글 하나를 선정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 현금 매집이 불법이라면 이미 매집한 사람들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검증을 할 수 있나요? 열받습니다. 저는 4년 동안 홀로 6,000개를 채굴 했고 그중 1,000개를 마이그레이션 받았습니다. 이를 걸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라고 글을 써주셨고요. 제 입장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폐쇄형 메인넷 기간 동안 현금 매집은 규정 위반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런 규정 위반자들을 어떻게 처리를 할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코어팀이 판단을 해서 각자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주변에 현금 거래자가 많다면은 여러분이 따로 증거를 모아서 코어팀에게 신고를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그 관련 그 링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서치를 해보시면 다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제출하는 증거가 조작이 아니라는 점도 함께 증명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폐쇄형 메인넷 기간 동안 증거를 상당히 많이 모았었고요. 또 영어로 번역을 하는 작업을 제가 도왔었고 그런 작업을 반복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코어팀이 어느 정도 수준의 증거를 원하는지는 대충적으로 파악을 해보았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규정 위반을 했다, 현금 매집을 했다, 그래서 어떤 증거를 제출하고 저런 계정을 동결해 주세요라고 제출만 하기에는 그런 증거 자체가 조작이 되기가 너무 쉽습니다. 포토샵이나 어떤 AI를 사용을 해서 충분히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증거를 보고 코어팀이 바로바로 대응을 해버린다면 그것도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블록체인 정신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행위일 뿐만이 아니라 커뮤니티의 전체 신뢰를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폐쇄형 메인넷 기간 동안 코어팀이 소수의 노드를 모두 운영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동결이라는 행위가 가능하겠지만요. 이 행위를 함에 있어서 그 어떤 행위보다 어렵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 쉽게 결정을 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실제 이런 증거를 많이 제출해왔던 일본 모더이자 개발자가 있는데요. 최근에 이 동결 관련해서도 한번 대화를 해보았는데 코어팀에서 이런 부분은 상당히 신중하게 결정을 하려고 한다. 이런 대화를 한 것을 제가 공유를 해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들이 거래를 함에 있어서 이게 현금 거래이냐 아니면은 상품과 서비스를 통한 정상적인 거래이냐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 일단 다 뒤로 미루고요. 일단 모든 거래를 정상적인 거래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폐쇄형 기간 동안 상품이나 서비스를 통해 거래를 해오고 파이코인을 모아온 유저와 단순히 채굴만 해왔던 유저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제 기준에서 말씀드리자면 채굴만 해왔던 유저들은 현재까지 수많은 거래를 진행을 해왔던 유저들을 부러워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는 이 채굴이라는 행위는 파이 생태계에 참여하는 여러 가지 옵션이 있고 행위 레벨이 있는데요. 저는 이 채굴이라는 행위가 가장 최소한의 참여 행위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기본 단계이고 가장 참여가 쉬운 부분이 이 채굴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난이도를 조금씩 올릴 수 있습니다. 레퍼럴을 많이 모으기 시작을 해야 되고요. 또 노드를 운영을 해볼 수가 있고 또 상품이나 서비스를 통해서 파일을 좀 더 획득하는 행위를 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잠재적인 손해를 볼 수 있는 리스크가 존재를 합니다. 즉 또 비용이 발생한다라는 것이고 이런 행위를 함에 있어서 여러 정신적인 또 물리적인 스트레스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행위를 진행하는 분들이 이 생태계에서 파일을 더 많이 획득하도록 그렇게 이미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채굴만 했는데 남들이 거래를 해서 점점 파일을 더 많이 가져가는 것 같다. 나는 배가 아프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생각을 좀 더 다시 전환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충분히 거래를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규정 위반인 현금 매집하지 마시고요. 공부를 좀 해보시고 가장 안전한 P2P 거래가 무엇일까? 내가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안전한 이 상품 거래를 해볼 수가 있을까? 내 주위에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가 남에게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고민을 항상 하시는 분들이 파일을 많이 획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만큼 파일을 많이 믿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비용적 좀 투자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영상을 통해서 이미 3년 전부터 거래가 생명이다, 거래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런 거래가 활성화가 되어야 파이가 거래 매개체로서 사용이 되기 때문에 가치라는 것이 부여가 되고, 또 이것이 오래 지속이 되면 역사성이 생기면서 이것이 우리 인식에 파이는 가치가 있구나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라고도 설명을 드려왔습니다. 그리고 파이코어 팀이 이 거래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가장 최근의 사례만 보더라도 온체인 락업을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P2P 거래를 통해서 우리가 파일을 더 많이 모을 수 있고, 그 파일을 또 락업을 걸게 되면은 더 큰 채굴률을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을 출시한 코어팀의 의도가 무엇인지, 어떤 행위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지 우리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겠죠. 네, 오늘 영상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